일본에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니콘과 캐논인데 세계적인 카메라로 등극을 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05년은 러일 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무참하게 지죠. 1905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이유 간단합니다. 1905년에 일본 해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해군이 언제 생겼느냐?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68년이면 기껏해야 1905년까지 40년도 채 안 되는데 세계 최강이 됐어요. 일본 해군을 이렇게 만든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베끼고 개선하고 혁신한다.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입니다. 만약 그 나이키 얘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필 나이트는 스탠포드 대학의 MBA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MBA 들어가서 과제물이 나오는데 숙제를 해요. 일본 카메라가 독일 카메라를 능가하듯이 일본 운동화도 독일 운동화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과제물로 제출한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깔려있죠. 일본 카메라는 독일 카메라, 칼 자이스, 여기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1970년이 되면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니콘과 캐논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카메라는 지금도 라이카고 세계 최고의 렌즈는 칼 자이스에서 나옵니다만 카메라 제품 자체로는 니콘과 캐논의 아성을 당분간은 독일이 깰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필 나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운동화가 지금은 독일 아디다스에 비해서 1등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개발을 해서 잘 나간다면 저렇게도 되지 않겠나. 이 카메라의 역사, 운동화의 역사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독일이 이런 카메라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거기는 전쟁이라는 요소가 끼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쟁 무기를 개발하죠. 2차 대전 당시에 롬멜이 썼던 티거, 우리말로는 타이거라는 전차, 이게 미국의 브래들리 전차를 무참하게 박살을 내는 바람에 미국이 고전을 했죠. 엄청난 최첨단 무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유보트라고 그러죠. 운터 제 부트, 간단해서 잠수함입니다. 썸마린. 독일이 유보트 전력이 강력했던 것은 아주 재미난 사건이었어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베르사유 회담에서 조약이 딱 맺어지는데 독일한테 너희들은 전력을 여기로만 한정한다. 전함 10,000톤 미만으로 6척, 순양함 역시 6척, 구축함 12척. 끝! 이 정도밖에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손발이 묶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잠수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죠. 그래서 이 잠수함이 제2차 세계전 초창기에 연합군을 공략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해군도 잠수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잠수장과 잠수함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태평양에서 자기들이 먼저 점령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자기 영토로 삼아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기 체계를 전쟁에 대비해서 개발할 때 공격형으로 해요. 수비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잠수함과 같은 어떤 수세형 이런 거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나치 히틀러가 전쟁 중반 이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도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수세에 몰립니다. 이제부터는 본토를 방어해야 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잠수함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독일도 나중에 급해지니까 그때부터 전쟁 말기에 들어가면 잠수함 기술 이전합니다. 일본 해군에 넘어간 잠수함 기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잠망경입니다. 이 잠망경은 잠수함이 어뢰를 쏘거나 기동을 하거나 회피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렌즈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일본에서는 잠망경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에 발달된 세계 최고의 렌즈 가공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로 도입이 되겠죠. 그때 그걸 니콘이라는 회사가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잠수함을 빌딩하고 있으면 광학동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니콘이라는 회사가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술들이 민간 기업인 니콘에 다 축적이 된 거죠.
니콘은 독일에서 넘어온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카메라를 더 좋은 성능으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니콘은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과학 회사입니다. 창립이 언제냐? 1917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볼품없는 렌즈를 만들어서 3배율이나 6배율 정도밖에 안 되는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독일의 과학 기술자들 니콘 회사에 보내줍니다. 이 렌즈 만드는 기술을 전부 전파시킵니다. 이게 1920년대입니다. 이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1930년대가 되면 중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폭격기에서 쓰는 렌즈, 항공 촬영에 쓰는 렌즈, 모든 게 다 독일 과학 기술로 접목된 니콘에서 만든 최첨단의 렌즈들이 거기다 활용이 됩니다. 분사 물자로서의 렌즈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카메라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1950년이 됐습니다. 더글러스 던칸이라는 포토그래퍼. 던칸은 사진 기자로 당시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가고 싶죠. 한국 전쟁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전부 낱낱이 사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은 라이프 매거진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사진들은 라이프 매거진의 일면과 숱한 화보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냐? 바디는 라이카입니다. 렌즈는 니콘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더글라스 던칸 기자의 사진, 라이프제 나온 사진을 보고 기사를 씁니다. 라이카의 바디에 니콘이 만든 렌즈를 놓고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니콘의 브랜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던칸이 없었다면 니콘도 없었죠.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니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니콘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카메라 메이커로서 브랜드를 날리게 되는 거죠. 캐논은 193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니콘보다도 훨씬 뒤에 시작한 회사예요. 니콘은 과학기술, 즉 렌즈부터 시작한 회사지만 캐논은 카메라부터 시작한 카메라 기업입니다. 34년도가 되면 시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카메라 이름이 환논이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만든 라이카 카메라를 100% 베낀 겁니다. 이걸 만든 그 창업자가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47년도 니콘 카메라가 세계 1등으로 올라서기 직전에 캐논 카메라는 모든 부품을 니콘에서 갖다 썼어요. 자기가 만든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콘에서 만든 마운트, 파인더, 렌즈 전부 갖다 조립을 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캐논의 정신과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54년이 되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뭐냐면요, 라이카가 라이카 M이라는 시리즈의 카메라를 만들어냅니다. 라이카 M 시리즈는 지금도 생산이 되고 지금도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카메라로 각광을 받는, 라이카가 M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광고문에 이런 문구를 딱 넣습니다. 당신이 사진을 찍는다면 앞으로는 돈을 더 투자할 일이 없다. 이거 하나로 끝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 말은 맞습니다. 너무 좋은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너무 좋은 카메라를 만든 게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RF라는 파인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 카메라를 능가할 재주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게임 체제입니다. 어떻게 되냐? 룰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카메라는 도저히 안 되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서느냐? SLR 카메라를.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SLR 방식의 카메라로 선회를 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두 개의 길로 나가죠. M 시리즈가 하는 RF 카메라와 캐논과 니콘이 채택한 SLR 카메라. 그런데 이 SLR로 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산은 뭐냐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던 그 기술들이 다 민간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술들이 민간에 가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시작된 게 전자기기 산업입니다. SLR 카메라의 전자기술이 접목이 되니까 자동으로 노출을 재주고 자동으로 거리를 재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가 일취월장을 하는 거예요. 라이카와 길을 달리했는데 세계 시장을 캐논과 니콘이 점령하게 된 겁니다. 보도사진, 전문가용 사진으로 가게 됩니다. 카메라의 수요는 거기에요. 이 전문가들이 올림픽을 취재를 하는데 올림픽에 가면 얼마나 빨리 뜁니까? 100m를 9초 9로 뛰는 세상에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데 캐논과 니콘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올림픽의 시장을 니콘과 카메라가 석권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 변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거기에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오죠. 거기에 이 전 세계 기자들이 쓰는 카메라를 수리해주고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카메라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가 니콘과 캐논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 이 두 카메라 외에는 거의 그 자리에 들어간 카메라 회사가 없어요. 왜? 전 세계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다 그 두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골드 파트너스라고 부르는데 카메라에 관한 한 골드 파트너스는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 이 두 회사를 대체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독일로부터 받은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석권해버렸는 거죠. 우리가 이 독일 카메라를 딛고 일어선 일본 카메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